이때 세금 한 2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 2억도 내가 안 낼 수도 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현금 증여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네, 박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또 평범한 대기업 네. 직장이셨다가 이렇게 네네.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또 네네. 부를 이루셨기 때문에 네. 최근에 약간 부동산 또 경기 심상치 않고 여러 가지 또 네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네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네네. 여쭤볼게요. 일단 부동산 세금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종류에 네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넓고 복잡하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동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자동차. 우리가 이제 신차를 뽑아요. 그럼 처음에 뭘 내죠? 그 신차를 샀을 때 이제 뭐 차값을 물론 내지만 거기에 이제 세금이 붙는 게 있어요. 취득세라고. 맞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혹시 이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걸 중고차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럼 팔았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이름이 바뀌면 또 이 사람 이름 바뀌면 취득세를 또 내요. 그러니까 이름이 명의가 이제 이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가 자산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그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국가에. 그래서 내가 처음 살 때 취득세. 그리고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 그리고 만약에 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집이 많거나 아니면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그런 경우에는 종부세라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아, 네. 그래서 좀 세금이 보유세까지 거기가 되고 자동차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자동차는 내가 중고로 좀 판다고 했을 때 무슨 세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설령 뭐 극단적으로 내가 중고차를 1,000만 원 사서 1,100만 원을 팔아도 세금 내지 않거든요. 근데 주택은 내가 5억짜리를 샀다가 6억에 팔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양도하는 게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는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득세 가지고만 있어도 보유세, 이제 보유세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인데 종부세는 다 내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내고 마지막 팔 때 양도세.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좀 내는 세금이 많긴 한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절세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약간 절세 가능성이 큰 그런 네네네. 세금은 뭘까요? 뭐니 해도 양도세. 아, 양도세. 네, 양도세. 우리 그 네. 세금 중에 네.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금융상품에도 비과세, 뭐 장기 저축 뭐 이런 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고액 자산가 분들은 정말 큰 돈을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지만 일반 대부분 직장이라는 거 그런 분들은 좀 평범한 분들은 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되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샀는데 한 1억이 올랐다. 그럼 그때 나오는 세금이 보통 2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걸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집을 팔면 양도세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도세가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양도세. 네. 취득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재산세도 그런 게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좀 세금을 감해주거나 좀 아주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확률이 낮으니까 제가 패스하기로 하고 양도세는 일반적인 사람, 내가 내 집 마련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데 양도 차익이 1억이다, 2억이다, 심지어 5억이다. 이때 세금 한 2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 2억도 내가 안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네. 5억짜리 집을 사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사가지고 10억이 됐어요. 근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최근 한 3, 4년 정도 전에 서울 수도권 시장에는 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시장 상승 때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상대적 바탕이 되게 크잖아요. 자, 그런데 5억에서 10억이 됐을 때, 그럼 양도차익이 5억이지 않습니까? 그 5억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해보면 대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는 금액이 10억이잖아요. 네. 12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억에 샀는데 12억에 팔어. 세금이 없어. 8억에 샀는데 12억에 팔어. 세금이 없어. 10억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아요. 그러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12억 초과되는 3억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내요. 그런데 되게 좋잖아요. 네네.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거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세수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이 세금이라는 걸 잘 걷어서 이제 공공의 복리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 몇몇 분에 대해서만 이 세금을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 비과세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부동산 쪽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이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새 정부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양도세 규정보다 훨씬 더 약간 좀 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비과세 받기가 용이해졌다. 그런데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만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집주인의 경우에는 네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또 네네. 절세에 유리하다 이제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이 영상이 네. 올라가는 시기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 첫 부동산 정책이 6월 21일 날 나왔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임대차 안정을 위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상생 임대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자, 그런데 원래 그 6월 달 나왔을 때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님 원희룡 장관님이시잖아요. 네. 원장관 국토부 장관님이 그거 낼 때 대책 낼 때 원래 250만 원 공급 로드맵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내려고 했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미를 열었냐면 좀 여지를 남겼냐면 네. 현재 전문가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의견 취합하고 있다. 신중하다. 신중히 준비 중이다. 그래서 7월에서 8월 정도에 나올 거다. 그리고 제가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네. 뭐 또 나름 안테나가 있으니까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솔깃한데요. 네. 8월 15일 광복절 전에는 나올 것 같다. 그 대책이.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대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방향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선을 그으려고 했을 때 직선을 그으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되죠? 최소? 2개 있어요. 최소 2개 있어야 네. 되죠. 그래서 점이 2개가 있으면 직선을 딱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더 규제 완화로 갈 거냐? 중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전 정부처럼 규제 강화로 갈 거냐? 모르잖아요. 점이 하나 더 찍혀야 돼요. 그 점이 이번에 나올 거예요. 8월 15일 전에. 그러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 근데 좀 설명을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때 뭐가 나올 거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더 활성화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그 내용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그 전 정부에서 2020년 7월 10일 날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는 놔두는데 아파트를 없애버렸어요. 등록하는 거를.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등록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전 정부의 시각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봤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다른 거는 되는데 아파트만 쏙 빼가지고 등록을 안 시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파트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임대주택 등록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정책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규로 등록을 하면은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엄청 길어요. 이 10년 동안 네. 내가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몇몇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 사업자,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법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좀 어설프게 아시면은 되게 뭐 등록만 하면 뭔가 좋은 것 같고 뭐 혜택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곳곳에 지뢰밭이에요. 진짜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네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어요. 네. 서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2019년에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그 당시엔 8년이었거든요. 8년짜리 임대주택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면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입주장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준공이 되면 말 그대로 이 임대주택이 많으니까 좀 전세가 좀 싸요. 그러면 그리고 난데 보통 2년, 3년 지나면 좀 회복이 되고 우리 대표적인 게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잖아요. 네. 9,700세대 처음에 들어서니까 전세가 쫙 낮았잖아요. 근데 2년 지나니까 거의 다 회복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낮은 가격 당시로 임대주택이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8년짜리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서 5%밖에 못 올려요. 5%밖에.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주변 시세보다 막 심한 경우는 몇 억씩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뭔가 시세대로 받고 싶은 욕심이 들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시세대로 내가 만약에 받아버렸다, 5% 넘겼다, 그러면 첫 번째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가 심하면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떼진 않는데. 근데 횟수에 따라 다른데. 네. 근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혜택 아니면은 양도세 같은 경우에
비과세 좋은 것도 있지만 중과라는 굉장히 심한 경우 있거든요. 최고세율 75%까지 가요. 지방세 붙으면 82.5예요. 내가 100을 벌면 82.5원을 내야 돼요. 야.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 중과를 피하게 해주는 중과배제 혜택인데 그거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5%를 올렸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세 대비 전세가 막 2억, 3억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럼 차라리 나 과태료 맞더라도 팔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땐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주식도 팔듯이. 팔 수 있을까요? 임차인 동의 못하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네. 주택임대 사업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일부 어떤 몇몇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등록만 하면 뭐 굉장히 좀 좋은 것처럼 좀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온몸으로 다 겪었기 때문에 좀 신중하시면 좋겠고 그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보시면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8월 15일 그 기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약간 그때 가서 그 정책의 윤곽, 로드맵이 확실히 좀 나오는 걸 어느 본 다음에 정도는 네, 그렇죠. 점이 최소한 2개는 찍혀야 되니까.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찍히면 더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아마 8월달, 7월달에 나오고 그 뒤에는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있긴 있어요. 11월달에 아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관련된 게 좀 뭔가 개편이 될 거예요. 그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 보유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네. 이걸 좀 이제 좀 개편한다고 했었거든요. 좀 용역 맡겨 있는데 거기까지 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여담이긴 한데 매년 7월 말에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놔요. 이거는 근데 뭐 규제나 정책이 아니고 매년 하는 의례적인 거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7월 달에 뭔가 나오는데 네. 또 이게 뭔가 나온 거냐 이게 막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을 잘 네네네. 점검해보면서 또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앞서서도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 뭐 절세를 네네. 할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그 제도를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1주택자도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또 뭔가요? 간혹 있어요, 간혹. 네. 예를 들어서 혹시 이제 규제 지역 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이게 이제 그 전에도 원래 있긴 있었는데 2017년 8월 2일 대책 8회 대책에서부터 좀 뭔가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됐어요. 자, 어쨌든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만 일단 알면 돼요.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는. 네. 투기과열지구는 보통 대출, 청약, 뭐 조합원 입주권 이런 쪽이고 자 그러면 내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딱 됐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다 묶여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내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내가 취득을 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아까 우리 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대 기준으로 네. 주택이 하나만 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과세 받는 조건이 뭐냐면 2년 이상 보유예요. 그런데 단서 조건이 취득 당시에 조정이었다. 즉 규제 지역이었다. 그러면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자한테만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서울을 취득을 해요. 지금.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죠. 네. 그럼 거주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뭐 불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조정 대상 지역을 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은 내가 취득 당시 조정이었는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2년 채워서 팔려고 보니까 조정에서 풀렸어. 그럼 이때 거주 요건이 사라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네. 사라지나요? 계속 있나요? 이렇게 네. 헷갈릴 수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네. 저는 비록 세무사는 아니지만 네.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또 세금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2016년부터 세금 강의를 했는데 수백 명, 수천 명 수강생을 만났잖아요. 이러신 분들 꼭 계세요. 아니 내가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냐, 거주 요건 사라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취득 당시에 조정이면 2년 거주가 끝까지 붙어버려요. 끝까지 그렇구나. 붙어요. 자, 그러다가 내가 1년 6개월 살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데 나가버려요. 6개월을 안 채워요. 그러고 나서 팔면은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경우에 안 돼요.
그럼 어마어마한 그런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복잡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한 5억 정도 되면은 양도세 한 2억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에 또 다른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지역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라는 게 또 들어가서 최고세율 82.5까지 갑니다. 3주택 이상이면. 그래서 두 번째가 또 뭐냐면은 제일 쉬운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세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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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세대입니다. 세대. 세대. 세대가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 뭐 아내, 자녀 이렇게 세 명이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상. 네. 자, 그러면 주민등록을 딱 떼보면 등본을 떼보면 세 명이 나오고요. 근데 실제 사는 집을 가봤더니 그 세 명이 한 명이 더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 친엄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되겠죠. 외형 주민등록표상으로는 3명인데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4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할머니 그리고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가족이에요, 가족. 네네. 자, 그리고 같이 살잖아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해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주민등록표하고 상관없이 한 식구로, 한 세대로 봐버려요. 자, 그러면 아빠, 엄마, 자녀가 있는데 아빠 이름으로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이렇게 3명만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1세대 1주택으로 착각을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할머니가 있죠.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집이 한 3채가 있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할 거냐, 같이 사는 거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자, 뭐가 맞을까요? 주민등록상이 맞을까?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기준이 맞을까? 주민등록상 아닌가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이게 이제 세법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근데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할 건데, 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법 적용의 원칙이 있는데, 실질과세 원칙은 말 그대로 외형하고 상관없이 실질이 그러하면 실질에 따른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으로는 3명만 비록 있지만 실제 가서 따져보니까 할머니까지 해서 4명 식구가 한 식구다, 세대다. 자, 그런데 남편 이름으로는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친엄마, 할머니 이름으로 보니까 집이 3채가 있다. 그러면 한 세대 기준으로는 집이 몇 채인 거예요? 4채가 있는 거예요. 실제 같이 사는 사람 기준으로. 네. 그런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오해하시냐면은 첫 번째, 과거에 뭐 지금으로부터 뭐 10년 전, 20년 전, 지금도 사실 그래요. 네. 과거에는 그냥 주민등록표로 하고 같이 살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정부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과세당국이. 그 정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일부 지역은 그렇게 되고요. 뭐 규제 지역 같은 경우 막 고가주택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긴 본다고 해요.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런데 대부분은 좀 이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변에 꼭 이게 잘못된 정보가 맞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운이 좋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운이 좋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 넘어가려면 이걸 5년 동안 내가 피해야 돼요. 5년 동안 피해야 되는데 만약에 5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비과세가 박탈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비과세가 박탈되는데 내야 되는 세금이 1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1억인데 내가 만약에 비과세인 줄 알고 그냥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어요. 그러니까 1억에 20%니까 2천만 원 더 붙죠. 그리고 1년 동안 그 1억을 안 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데 그게 대략 9.25%가 그래요. 대략 10%예요. 그럼 1,000만 원 나와요. 근데 얼마 있다 걸렸다 그러죠? 5년이라 그랬네 제가. 네. 5년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붙겠죠. 5천, 2천, 1억 얼마죠? 1억 7천 내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본세라고 하는데 1억 본세라고 하는데 가산세가 본세를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강남 고가 아파트 그런 경우에 자, 너희들이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소명 좀 하세요라고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우리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는데 너무 이제 금액이 크고 하니까 과세당국에서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 떨어져 사는 걸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분리는 기본으로 해놔야 되겠죠. 네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반포에 살고 있는데 자녀는 잠실이라고 해보자고요. 네네. 한 4km 정도 떨어지는.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잠실에 살았다.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어떤 걸 내놔야 되냐면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도 다시 또 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동선 확인할 때 확진자 동선 확인할 때 어떻게 봤죠? 약간 그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결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런 거 교통카드 이런 거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약간 이제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네. 자녀가 잠실에 사는데 네네. 부모님 집 반포에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근데 비과세는 받고 싶어.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대 분리를 하고 싶어서 이게 떨어져 있는데 좀 그럴싸하게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 해보자고요. 신용카드도 잠실에 와서 좀 긁고 뭐 여러 가지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걸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통신기지국 발신 내역을 달라고 한대요. 와. 그러니까 그 아드님한테 통신사 어디예요? 물어봐가지고 자, 그 통신사에서 최근 6개월간 통신기록 발신 내역이 나오는데 그거 좀 떼달라고. 왜냐면 개인정보니까 함부로 뗄 수는 없고. 그런데 자녀 명의의 핸드폰이 전부 다 찍힌 데가 예를 들어 반포야. 잠실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잠실에서 안 살고 반포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소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같이 산 걸로 봐버려요. 그럼 실제로 같이 사니까 주택수가 2개가 되잖아요. 그럼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포, 잠실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2주택 중과 들어가요. 가산세율 20%가 붙어요. 그냥 다 뜯기는 거예요. 그냥 절반 이상 나가요. 5억 정도 양도차익이었을 때 2주택 중과 들어가잖아요. 그럼 세금이 한 3억 5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설프게 잘못 알고 계시면은 비록 1주택자라 하더라도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물론 뭐 약간 좀 너무 제가 겁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부분의 케이스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런데 고가주택 그리고 규제지역. 자, 그런데 최근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변의 세무사님들, 세무공무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잠실이면 송파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할 거예요. 그 관할 세무서.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상위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국세청 위에는 이제 말 그대로 본청이라는 국세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무서가 1단계, 그리고 위에 지방국세청, 국세청이 2단계, 3단계라고 해봅시다. 상위 기관이에요. 우리 회사하고 똑같아요. 회사 지점에서 뭔가를 막 해. 그럼 본사에서 가끔 뭐 하죠? 감사 나오죠. 똑같아요. 거기 국세청에서도 일선 세무서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감사를 나와요. 자, 감사를 몇 년에 한 번 나올 거예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양도세가 안 걸리더라도 몇 년을 버텨야 된다? 5년. 5년 되기 전에 나와요. 왜냐면 5년 지나서 나오면 잘못된 걸 발각을 해도 내가 세금을 부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 제 세무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그 5년을. 그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감사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걸려요.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억이에요. 근데 그 1억에 대해서 가산세가 4년치, 5년치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와, 끔찍하네, 진짜.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심지어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잡으려면 빨리 잡지 왜 지금 잡냐 이겁니다. 그러네, 진짜.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괜찮겠지.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걸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하시고 이 절세에 있어서는 정말 명언이 있는데 뭐냐면 성실납세. 그냥 있는 그대로 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실납세가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팁들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이것도 좀 궁금해요. 부부 네네. 공동명의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부부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내가 주택을 사는데 명의를 이제 뭐 남편 아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주택자는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 하세요, 그냥. 1주택자는.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0에서 1로 갔을 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양도세 이렇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취득세는 단독, 공동 똑같아요. 총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동명의 한다고 줄어드는 거 없어요. 그래서 단독, 공동 똑같다. 재산세도 똑같다. 자, 만약에 종부세가 나오는 집을 샀다. 좀 비싼 집을 샀다.
그러면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아.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약간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1주택으로 갔을 때는 그 종부세 빼주는 공시가격이 11억까지 빼줘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네. 공시가격이 11억이면 한 15억 넘을 집일 거예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은 대부분 5대5로 하잖아요. 그럼 남편 6억, 아내 6억이기 때문에 총합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독명의 11억을 빼줄 때 추가 세액공제라고 있거든요. 고령자고 장기, 10년 이상 장기 보유, 60세 이상 고령자.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뭐냐면 공동명의를 하면 내가 공동명의인 것처럼 계산할 수도 있고 단독인 것처럼 계산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동명의가 유리하죠? 자, 마지막 양도세. 양도세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왜냐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공동명의면은 지분대로 나눠버려요, 이거를. 5대5면은 5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해요. 1주택에서는. 네. 그런데, 한 1% 정도 네.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세금이 이래서 좀 짜증나요. 항상 뭐 100%라는 게 없어요. 네, 100%라는 게 없어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분이라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대5 공동명의면 네네. 30억의 절반을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도 15억, 아내도 15억을 내야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해보면은 어느 한쪽이 그냥 그 돈을 다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금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30억을 다 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아내한테 내가 15억을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30억을 똑같이 5대5니까 15억을 내야 되는데 한 명이 다 몰아서 냈다?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한테 내가 15억을 증여한 거나 같아요. 왜냐면 이득을 봤잖아요. 나는 돈을 안 내는데 등기부등본에 내 명의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혼이라도 하면 내가 챙겨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의 무상 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증여예요. 그럼 증여세도 내야 되겠네. 실질이. 그렇죠. 자, 그러면 부부간의 증여세를 얼마까지 공제를 해주냐? 6억까지 해줘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근데 이미 6억을 훌쩍 넘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증여세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규제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써야 돼요. 우리가 주식, 코인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쉽게 사고 쉽게 팔아요. 네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 좀 그러는데 뭐 이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좀 이렇게 자산 관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약간 증여 네네네. 그래서 그 케이스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약간 네네. 가족 간의 전세금을 보태주거나 네네네. 증여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요즘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실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면 당연히 자녀 잘 되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제 사회 초년생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돈도 벌어야 되는데 뭐 집은 못 사줄 망정 뭐 전세 자금이라도 좀 보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가장 일반적인 네네.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세법은 좀 약간 좀 원칙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형이라든가 모양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의 무상 이전이 일어나면 이제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성년 자녀면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가 돼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너무 적다. 네네. 요즘 인플레이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범위가 안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1억 정도로 늘리려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1억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이 전세금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도 5천만 원에서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빠르면 23년부터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좀 내용을 좀 보시면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좀 이게 강남 쪽에 있는 그 트렌드를 좀 들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우리가 미성년자 자녀한테는 10년 동안 2천만 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성년 자녀면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증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애가 태어나자마자 2천을 바로 증여합니다. 한 살일 때. 네. 그리고 1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11살이 되면 다시 2천을 증여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10년이 돼서 21살이 되면 5천을 증여해요. 왜냐면 이제 성년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고 31살이 되면 5천을 이렇게 줍니다. 네. 그럼 다 하면 어떻게 되죠? 1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이니까 이게 증여한 시점부터 시점 10년인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분이 계세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9살이니까 네. 지금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9살에 증여를 하면 그때 증여했으니까 다시 10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9살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찍 증여하시는 게 좋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최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2천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놓아버려요. 3천만 원. 자, 그러면 3천만 원을 내가 증여를 하잖아요. 네. 그럼 공제 2천을 빼면 네. 1천만 원이 남죠. 그렇죠. 1,000만 원. 그 1천만 원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증여세 과세 표준이라는 게 되는데 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까지는 10%입니다. 네. 10%. 그러면은 1천만 원의 10%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100만 원을 세금을 내면 돼요. 증여세. 네. 자, 그러면은 증여세를 누가 낸다? 이득을 본, 즉 좀 어려운 말로 수증자라고 하는데 네. 그 수증자가 이 100만 원 돼요. 자녀가. 네. 그럼 자녀가 3천을 받았죠. 그럼 100만 원을 빼요. 신고를 해요. 네. 그럼 2,900만 원이 남죠. 네.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데 얘는 2,900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우량주를 넣었다. 10년을 갔다. 똑같이 수익률이 5% 매년 갔다 하더라도 2,900이 훨씬 많겠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리고 이 방법이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되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자, 2천만 원 내가 증여를 해요. 네. 근데 비과세니까 신고를 안 해. 아. 원래 비과세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신고를 하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건데 내가 신고를 안 해요. 근데 2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분할 매수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네. 100만 원씩 네. 20번에 걸쳐서 어. 시간 꽤 걸리겠죠. 네. 자, 그러면은 20번에 걸쳐 가지고 분할 매수를 했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18, 20번 때 드디어 막 따상을 가는 거지. 갑자기 팍 올라버려요. 하고 네. 얘가 갑자기 5천이 됐다고 합시다. 네네. 자,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분명히 이 2천만 원은 내가 자녀한테 줬으니까 자녀 돈이잖아요. 그리고 자녀 명의로 이걸 샀어요. 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5천만 원 주식이 딱 되니까 야, 이 5천만 원 주식이 언제 산 거야? 애매해지는 경우가 나와요. 이해되죠? 애매해지잖아요. 그럼 네. 과세당국 어떻게 할까요? 아, 난 모르겠고 2천 잘 모르겠고 나 5천으로 때려버릴래 이렇게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럼 5천만 원 돼서 초과되는 3천에서 세금 곧바로 나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2천만 원을 내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22년 7월달 딱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명확해지잖아요. 그 뒤로 이제 자녀가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이 나면 얘는 전부 다 자녀 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 원 증여를 해요. 그리고 100만 원 세금을 내요. 네. 그럼 세금 내가 한 신고 내역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정확한 증거가 돼요. 아. 그러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확한 증거가 돼서 증여 시점을 다툴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조금 더 많은 돈으로 우량주를 사서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게 결론인데 자녀한테 2천을 주는 게 아니라 네. 1억 2천을 줍니다. 1억 2천이요? 예, 예. 어. 왜 그러냐면 2천 빼면 1억이 남잖아요. 네네. 아까 1억까지가 10%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1,000만 원 나오죠. 1,000만 원 나오죠? 그럼 1,000만 원 나온 거에서 세금 내면 얘가 얼마 남아요? 1억 1천 남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2천 가지고 굴리고요. 어떤 애는 2억 2,900 가지고 굴리고 얘는 1억 1천을 가지고 굴려버려요. 그럼 똑같이 수익률 5% 간다. 매년. 누가 훨씬 많게? 1억 1천이 훨씬 많게.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예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그냥 그 경제력을 갖고 계시니까 아. 자녀한테 많이 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약간 아쉬울 수가 있는데 고액 자산가 분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2천만 원 겨우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때 차라리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그 조부모한테 그냥 SOS 치는 거예요. 아. 그냥 SOS 쳐서 엄마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많이 그냥 해버리는데 이제 또 어려운 개념이 세대 할증이라 해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30%를 내가 더 내야 돼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차라리 지금 30%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왜냐면 자녀한테 30%, 자녀한테 증여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다시 또 자기 자녀, 즉 손자녀한테 증여하면은 세금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에 30%를 내버리고 너 차라리 더 큰 돈으로 굴려버려 그냥. 어차피 내 자녀, 즉 중간에 끼는 아빠 엄마는
사회생활 하면 돈 벌 거야. 근데 너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내가 더 줄게. 요즘 그렇게 벌어요. 요즘 그렇게 해요. 약간 좀 힘 빠지죠. 야, 근데 진짜 이게 네. 출발 선상부터 출발 완전히 선상이 다르네요. 완전 달라버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네. 한 뭐 10대 아니면 20대 되잖아요. 네네. 금액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고요. 조금 여력이 더 되시는 분들은 아까 10% 구간이 1억이었잖아요. 20% 구간이 3억인가 되거든요. 네. 아예 그 구간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해도 이제 장기적으로 네. 굴리면은 복리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네요. 그것 때문에도 좋고 이제 이 증여는 상속까지 가야 되는데 네.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증여를 했는데 이제 좀 돌아가시면 이제 네. 그때 이제 상속이 개시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상속이 개시가 되면 과거에 10년 동안 증여한 거를 다 더해버려요. 상속세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네, 미리. 그래서 이 상속 증여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아유 나하고 상관없다 부질없다라고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 나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네네.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서울 집값 평균이 한 11억 정도가 돼요. 이게 2008년 기준으로 한 4억 4천 정도였는데 엄청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 자 그러면 많이 올랐다 해서 와 이거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 11억이라는 금액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얘가 되게 어려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죽잖아요. 그럼 그동안 물가 인플레이션만큼은 또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중간에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집이 지금 기준의 상속증여세법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은 상속세 대상이에요. 10억 넘었기 때문에. 미리 제입을 안 하면 네네. 얘 자녀가 다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상속세 낼 현금이 없잖아요. 이 집을 팔아야 돼요. 뭐 카드 할부 이런 게 되지 않아요. 물론 연부연납 제도가 있긴 한데 네네. 그것도 뭐 자금이 돼야 내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되고 서울 집값이 지금 평균이 11억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내가 서울에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집 한 채 있다 그러면은 잠정적인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코로나 뭐 변이가 나와가지고 네. 무슨 뭐 많이 퍼지고 무슨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에 걸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라고 이제 저희 채널에 나왔던 그 이장원 세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이장원 세무사님께서도 이제 네네. 사자경제에서 또 네.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양도, 상속, 증여 이걸 세 개를 이제 재산세제라고 해요. 네네. 세금 중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양도세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쵸,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이 자산을 좀 지키고 우리 가족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해줄 울타리를 만들려면 상속 증여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굉장히 이 정도는 짧게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 부분이었었고 이 증여하는 트렌드가 완전 바뀌고 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현금 증여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현금 증여는 딱 그 금액 명확히 나오고 신고만 하면 뒤탈이 없고 그리고 그 금액을 주고 나서 그 자녀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설프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제대로 여기서 신고 안 한다 그러면은 잡혀요 이게. 왜냐하면 그 과세당국의 그 정보력이 굉장하고요.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PCI가 이제 property 자산, C가 consumption 소비, I가 income.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뭐 10대, 20대, 30대의 소비와 지출 딱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100을 벌었어. 그런데 지출이 80이야. 그럼 남은 거 20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남은 20 가지고 내가 사봤자 주식하고 부동산은 20 내에서 끝나야 돼. 근데 어떤 애는 갑자기 20이 아니라 200이 나와. 그럼 얘는 탁 튀는 값이 이상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 잡아요. 어디서 났니 돈?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한테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편법증여에 대한 그 자금 조사가 갈 수도 있고 요즘 트렌드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해서 봐가지고 아버지 사업체까지 봐버려요. 잘못하면. 양쪽 다 날아가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약간 부동산 네네네.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네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바뀐 그 부동산 네네네. 세금 정책 큰 틀에서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네네. 일단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 전에 정부에 있어서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뭔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맞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단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공급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매매 시장이고 임대차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매매 시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급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걸리기 전에 임대차 시장이라도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생 임대인 제도도 나오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걸로 나왔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전반적으로 네. 뭐 주식 무너지고 네. 코인 무너지고 다음 부동산 차례다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약간 좀 아직 좀 덜 떨어졌을 때 집을 네.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올해 그렇다면 집을 좀 팔아도 될런지.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시장 전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네네. 그냥 참고만 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확실한 거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외곽에 있는 거 좀 내놓았는데 뭐 연락도 없고요. 거래가 가격을 안 낮춰도 뭐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뭐 언제나 그랬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실거주자 아니면 투자자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전 정부에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규제 때문에 싹 다 묶였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뭐가 안 풀렸냐면은 취득세 중과가 안 풀렸어요. 집을 한 채 사면 12% 세금을 내야 돼요. 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합시다. 물론 서울에 5억짜리 집 찾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500만 원 내가 취득세 냈어요. 근데 내가 다주택 상태에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다주택 상태에서 집을 하나 더 사잖아요. 취득세 12% 나와요. 6천만 원 내요. 6천만 원. 못 사요. 이게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못 사요. 네네. 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더 사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실거주자. 이제 0에서 1로 가는 사람 아니면 1에서 1로 가는데 좀 갈아타려는 사람. 이 사람들만 좀 살 수 있겠죠? 자, 근데 실거주자하고 다주택자 중에 누가 더 경험이 적죠? 실거주자죠. 그렇죠. 훨씬 더 이분들이 이제 더 심리가 불안한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텐데 뭐. 그렇죠. 네. 가장 큰 게 금리 올라가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아요. 직접적인 영향 없다고 보는데 다만 간접적으로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심리가 무너지면 매수세가 없잖아요. 2018년 초였나요? 그때 코인 시장 기억하시죠? 네, 그때 완전 박살났죠. 그때 완전 박살났는데 그때 한 것 중에 하나가 계좌를 막아버렸잖아요. 돈이 자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심리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돈줄 막아버리고 지금 부동산도 심리가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워낙 없어서 하락 요인은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 수급보다는 심리가 더 큰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이 심리의 영향을 안 받거나 이 심리가 만약에 해소가 되면은 다시 이 불안 요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주변에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금리 인상 그게 정점이 될 것 같다. 네. 그럼 그게 만약에 해소가 되고 된다면은 또 심리가 돌아설 여지도 분명히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리의 영향을 안 받는 영역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어디냐면 일단 절대 금액이 좀 싼 지역. 서울인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눈에는 좀 약간 부족할 수 있는데 내 기준에서는 뭐 출퇴근하고 애 키우기에 나쁘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6억 이하야. 네네. 그러면 나 그냥 차를 사버릴까?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역설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이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난 5년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야, 나 이거라도 사서 그냥 해칭을 할래.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그래도 거래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예 초고가 시장. 이게 사업을 크게 하시거나 현금 흐름이 충분하신 분들은 금리 네. 인상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지금도 약간 딴 나라 세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막 진짜 초고가 주택 막 계속 거래되고. 그래서 완전히 비싸거나 완전히 싸거나 당분간은 그 두 개 정도가 좀 거래가 될 것 같고 그 중간은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좋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용으로 쓰고 뭐 아주 집이 뭐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뭐 출퇴근하기도 괜찮고 하다. 저는 굳이 팔 이유가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걸 좀 낮게라도 좀 팔아서 나는 조금 더 보태가지고 좀 더 좋은 데를 사두고 싶어. 아니면 좋은 데로 가고 싶어.
그러시면 모를까 뭐 굳이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약간 좀 네네. 지금이라도 집 사는 게 고민이신 분들 뭐 계실 수도 네네네. 있잖아요. 약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 뭐 가이드라인 네네. 이게 이제 언제 나올지 뭐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것들을 감안한다면 한 어느 정도가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뭐 어디까지나 예측이긴 하지만 심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2년 7월 달인데 작년 21년 7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과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는 없어서 못 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서울에 물량이 공급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심리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얼었다가 한번 풀리면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매수하는 경우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지금 이 집을 산다는 게 투자자라면 수익률이 서울 수도권은 아무래도 안 나와요. 네. 저는 다른 데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아예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지방 쪽으로 가든지. 근데 거기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이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금액 그리고 내가 매달 나가는 대출 원금하고 이자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사실 DSR 시행되고 있지만 그걸 좀 약간 완화하기 위해서 초장기 모기지가 막 나오잖아요. 뭐 35년, 40년. 뭐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저라면 제가 만약에 지금 0에서 1로 가는 실거주자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원금하고 이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제가 들어오는 현금이 100이라면 네. 저는 50까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한때 70까지 해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70은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저는 안 하고 있고 50까지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30까지.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모기지를 받아서 내가 10년 안에 갚아야지 해가지고 10년으로 단기로 한 다음에 1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막 뭐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해가지고 갚아서 없애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모기지는 그렇게 갚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저는 최장 뭐 40년? 오케이 40년. 40년 하다가 그 40년 동안 그 집에서 못 살아요. 그렇겠죠, 사실. 네. 한 5년, 10년 살다가 그 집을 팔거나 아니면 전세 주고 나가요. 그럴 때 대출 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2014년도에 산 제 집이 네. 그 당시에 집을 사서 대출 70% 받았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물론 저금리여가지고 네. 대출 70% 받았는데 제 주변 직장 동료분이 그랬어요. 아니 과장님 우리 회사 오래 못 다니는데 왜 30년 그거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냐.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때 해보지도 않았지만 일단은 그렇게 갚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정 안 되면 이거 뭐 팔지 뭐 손해 보고라도 그리고 뭐 어떻게든 돈 벌겠지라고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그 집을 제가 금액을 말하기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다고 할게요. 5억에 샀는데 2년 지나고 나서 2년도 안 돼서 그 집을 5억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데를 갔어요. 네. 근데 물론 투자하기 위해서 월세로 갔었는데 뭐 지금 다시 그렇게 하면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 40년 동안 차곡차곡 갚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좀 걱정이 되실 수는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고 그러시면 하시면 안 되죠. 이제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말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난 도저히 난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본인이 선택을 하신 거니까 임차로 계시면서 안전장치 거시고 전세보증보험 넣으시고 오히려 요즘에는 차라리 반전세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경매 공부를 해보세요. 경매 공부를 해야 내가 그 배당 순위 받았을 때 네. 그리고 임차인 대항력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경매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부동산.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하시면은 우리나라에 100% 전세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심지어 전세보증보험도 9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100%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안전지향적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아까 세금도 비과세 100% 됩니까? 뭐 이거 100% 내가 안전합니까? 이런 분들 있는데 저는 이 재테크 자산 관리는 100%라는 건 없다고 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리스크는 내가 또 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항상 염두하시면서 하시고 너무 드럽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다. 다들 사람 하는 거고 대신 뭐 우리가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주고 그러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 안 주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네.
어떻게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를 하시고 또 모기지 네네.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부동산 뭐 전문 투자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원래 이제 평범한 대기업 직장이셨잖아요. 그 계기를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년 전쯤에 이제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19년 5월 달에. 그동안 이제 13년 정도 회사 생활했는데 세 군데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다녔다가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자격증을 따면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을 가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물론 좋긴 좋은데 그렇게 막 큰 돈이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내가 이제 그 대학교 때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했었으니까 자격증을 따면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자격증 공부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직장 가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세 번째 회사 다니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 쪽을 이제 임대 사업을 하게 됐는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보셨죠? 봤어요.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 보면 네 가지 사범명이 나오잖아요. 월급쟁이 그리고 어떤 전문 그 컨텐츠 만드는 그 전문 컨텐츠 만드는 사람 그리고 네. 그 전문 자격사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큰 돈을 벌려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이라든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쪽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월급쟁이에서 자격증을 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만 사범면에서 두 개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격증 그 시험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애가 생기면서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자산을 좀 불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경매 공부를 2012년에 처음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경매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사업이 좀 잘 안 되셨는데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계속 경매 공부를 하신 거예요. 가지고 저한테 이제 돈이 없어도 그래도 부동산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 중에 거의 유일한 방법이 경매니까 공부해라. 그런데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다가 14년도에 이제 애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했고 가진 돈이 없으니까 대출 전부 다 풀로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버틴 거예요. 버텼는데 이제 15, 16년도에 보니까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서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좀 강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 강의도 들어보고 블로그도 보고 열심히 공부해보니까 좀 뭔가 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제 15, 16년도에 최대한 많이 해놓고 이제 그걸 다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떨어졌던 세무사 자격시험 떨어졌던 경험이 저한테 도움이 된 게 그때부터 2015년부터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는데 뭐 일상글 뭐 경제 관련된 걸 다 인기가 없었는데 제가 세무사 공부했을 때 필요경비, 양도세 필요경비 이런 걸 썼는데 그게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구나. 왜냐면은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양도세 필요경비 하면 되게 글이 다 딱딱해요. 재미도 없고.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세무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풀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3줄 정도 쓰는 걸 저는 막 30줄을 쓴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네. 그랬더니 이제 좀 그 같이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이거 이런 글 좋다고. 그래서 좀 계속 하게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수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목표는 월급 말고 월 100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였어요. 요즘 말로 사이드잡, 부캐, 엔잡. 맞아요. 네, 그때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세로도 좀 돈을 벌어보고 강의로도 좀 해보고 그때 이제 우리 사이다 경제에 되게 많이 제가 도움 많이 받았죠. 되게 감사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걔가 이제 뭐 월 100도 되고 200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이게 점점 늘어나면 이제 마냥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또 이제 해야죠.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연차가 이제 계속 쌓이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세무회계 전혀 상관없는 인사 업무했어요. HR. 조직 관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급여를 주면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일을 시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관리자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포지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위에 있는 상사,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아주 뭔가 약간 얘가 딴짓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팀장님들은. 네. 그리고 그런 분들만 다 이게 자리에 앉힙니다. 아. 조직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결정적으로 이제 두 개를 병행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건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회사에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더 이제 딴짓 사이드 잡을 너무 키워버리면 회사에 피해를 주니까 또 제가 조직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회사를 나와서 하게 됐는데 이제 다행히 뭐 이렇게 좀 온라인 쪽으로 좀 집중을 했는데 컨텐츠 쪽으로 저는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블로그도 하고 또 이게 유료 컨텐츠도 많이 만드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네. 또 이제 저는 부동산 투자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금 물건 관리하고 뭐 그냥 제 작은 사명이긴 한데 그래도 저도 이제 그 임차인 분들한테 그래도 질 좋은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가급적이면은 또 전세니까 나중에 돌려드려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작지만 그 공공성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자. 네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다 등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네네. 그 부동산 자산 뭐 규모라든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네, 뭐, 네. 뭐 그래도 네. 뭐 부채 포함해서 네. 100억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 네네. 뭐 거의 그냥 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네네. 또 이렇게 대표님처럼 되고 싶은 네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 평범한 직장인 한 자금 한 3천만 원 정도 있다. 네네.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3천만 원. 네. 3천만 원이 있으시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돈을 더 모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네. 저는 운이 아주 좋게 음. 그 당시에는 3천만 원으로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네. 3천만 원으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리스크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좋은 놈이 좀 더 가고요. 안 좋은 놈은 그냥 거기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천만 원 정도면은 수도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지방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방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중소도시, 예를 들어서 50만 이하 도시를 간다고 했을 때 인구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그 해당 지역의 강남 지역으로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을 좀 제가 뭐 급을 나눠서 죄송하긴 한데 현실이 그러니까 뭐 강남을 1급지라고 하고 네. 그 주변은 뭐 1.5, 뭐 2, 뭐 2.5, 3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을 때 서울은 그래도 좀 인구가 워낙 많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잖아요. 근데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거기에 중심지 강남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즘에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중소도시 50만 이하 가서 투자를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봤을 때 1억 정도 있어야 돼. 그리고 한 2억 정도.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전세가 좀 세가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여윳돈은 몇천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3천도 있긴 있어요. 방법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지방에 좀 분양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소액 같은 오피스텔 아니면 오피스텔보다는 공시가 1억 이하짜리. 공시가 1억 이하는 사실 2020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취득세 양도세에서 유리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지 세금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절세가 가능한 그런 상품을 찾아야 되고요. 지금 3천만 원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조금 더 모으시는 거, 그러니까 지출을 줄여야 돼요. 지금은 시드머니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잃지 않는 선에서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에 몰빵을 해가지고 5년 동안 기다려서 5억을 벌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부동산으로.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5년 동안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5번을 사고 팔아서 한 3억 정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저는 후자가 훨씬 낫다고 봐요. 아, 진짜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하고 주식이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한 3억을 손실을 봐요. 그러면 주식 3억 손실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래 뭐 내가 좀 잘못했지.
장이 안 좋았어. 다음에 더 잘하고 공부해야지. 보통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집을 팔거나 살았는데 손실을 봤다.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손실을 봤다고. 내가 저 팔았는데 올랐잖아요.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안 팔아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불특정 다수예요. 그쵸. 내 걸 누가 사고 파는지 몰라요.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분노의 대상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부동산은 딱 보이거든. 매도 매수자가. 그러니까 약간 접근법이 달라야 되고 마인드셋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5년에 거래 딱 한 건 한 사람 운 좋게 5억을 벌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5년 동안 거래 5건 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투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4년 동안 이사를 4번 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물건을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계속 그걸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들처럼 경험을 쌓으려면 빨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경험을 쌓으셔야 되고요. 부동산은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똑같은 매도자 없어요. 정말 좀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진상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부동산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떤 관계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협상법이라든지 공부하실 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재테크에 이제 주식, 뭐 코인, 부동산 다 있지만 제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easy come easy go예요.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요. 그래서 저도 코인 한때 5년 전에 되게 쉽게 돈 벌었었거든요. 역시나 금방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할 때 이제 부동산도 대체적으로 보면 좀 수월하게 뭔가 거래도 되고 세도 맞추고 이런 물건이 있어요. 그냥 무난해요. 근데 진짜 막 고생한 거 있거든요. 매도자가 정말 뭐 이상한 거 요구하고 뭐 심지어 이제 소송까지 갈 생각도 하고 실제 가지는 않았지만 네네. 근데 좀 막 어떤 기싸움도 하고 했는데 그런 물건이 나중에 보면 수익률 진짜 좋아요. 그리고 훨씬 애착이 가요. 그런 물건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뭐 좀 더 아끼는 마음도 들고 좀 팔 때 약간 좀 이게 더 좋은 분한테 팔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성향이 또 다르실 거예요. 나는 분석하고 트레이딩하고 이런 게 좋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좀 그런 거래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리고 저는 좀 실물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성향이 ESTJ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에요. 네, 되게 현실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성향도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재테크 자산 관리 잘 하시고 네.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때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네. 블로그도 쓰시고 또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임장도 가시고 했을 텐데 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시간 관리. 네. 시간 관리는 이게 직장을 다닐 때하고 안 다닐 때가 있는데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직장 다닐 때가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잘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또 나이도 좀 더 들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요즘에. 그런데 네. 제가 한 가지 지켰던 원칙이 있어요. 직장 다닐 때. 네네. 월화수목금이잖아요. 네. 저는 이 월화수목금 5일 중에서 최소 3일은 퇴근 후에 스벅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7시부터 한 10시까지 한 2-3시간은 무조건 제 작업을 했어요. 블로그 작업, 뭐 집필 작업, 뭐 투자, 그 물건 분석 작업, 월수금 이건 무조건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하루를 우리가 3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네. 오전, 오후, 저녁. 토요일은 무조건 오전, 오후는 무조건 그 집필을 하거나 또 스벅을 가요. 일을 했어요.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나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물건을 보러 가든 뭐 알바를 하든 뭐 강의를 하든 그래서 계속해서 머니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데 집중했고 6시 땅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은 뭐 놀면 뭐하니잖아요. 이제 그때는 무한 도전. 네. 뭐 그거 할 때 정도 되면은 이때부터 쉬어요. 이때부터 쉬고 다시 월요일 오전 오후 요렇게 3칸을 쉬어요. 그리고 일요일 다시 저녁 되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개콘 할 때 정도 되잖아요. 아니면 드라마 할 때 정도 되면 네. 그때 다시 또 스벅을 가요. 다시 일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일주일에 저는 하루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칸이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틀 쉬는 것 같은 착각이 됩니다. 나눠서 이렇게 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과는 이틀을 쉬는 것처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실제로는 하루만 쉬고 그리고 일요일 밤에 스벅을 가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보통 얘가 11시에 문 닫잖아요. 네. 저는 무조건 2시간 이상 하면 무조건 가고 밤 9시라도 가요. 이걸 무조건 저 원칙으로 삼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 할 일을 사이드 잡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가 뭐냐면 월요병이 없어져요. 그래서 월요병 혹시
때문에 힘드신 분 있으면 이 방법 꼭 써먹어 보세요. 어. 이거 하면 그러니까 미리 일하면 돼요. 출근하기 싫으신 분들은 미리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완전 워커홀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회사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제 밑에 사람들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꼰대. 그래서 그거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빨리 회사 그만 나갔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회사 다닐 때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출근하거나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15분 정도는 일을 하지 마시고 그날 계획을 세우세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출근하자마자 이메일 여는 사람. 망하는 길이죠, 그거.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있고 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데 뭐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사분면 있잖아요. 시간 관리. 근데 이메일을 여는 순간 쓸데없는 일에 내가 그 목매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우리 팀장님이 보낸 건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지. 팀장님을 안심시켜야 내가 편해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팀장님하고 이게 친하게 안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예, 적은 아닌데 팀장님을 빨리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을. 그러면 내가 훨씬 편해요. 이걸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을 빨리 만족시키시고 팀장님 피드백 하시고요. 그리고 25분 동안 내가 오전에 할 거, 오후에 할 거 딱 정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자고 저는 무조건 오후예요. 오전에 머리가 맑을 때, 이때 이제 기획 업무, 중요한 업무, 그리고 이제 뭐 급한 뭐 이제 외부 대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긴 보죠. 그래서 이메일 한번 쓱 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피드백하고 좀 이따 해야 되는 건 다시 안 읽음으로 처리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저는 이제 일요일 오전 이때는 무조건 제가 그 집에 허락을 받고 저만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안 건드려요. 네. 집에 와이프랑 제 주니어가 이때 뭐 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했던 거 리뷰하고 앞으로 일주일 할 걸 쭉 스케줄을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유튜브 이게 촬영했다. 근데 이날 뭐 오전 오후가 뭐가 있는지 뭐가 또 막 몰려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약간 배분하고 그래서 이때 하면서 아 이번 주는 좀 달려야 되겠구나. 이번 주는 좀 널널하네. 그리고 이제 가끔 하다 보면은 비상인 때가 있어요. 일이 갑자기 그쵸, 몰렸을 그쵸. 때. 맞아요. 네. 그러면 일요일 오후도 무슨 휴식이야. 일해야지. 그냥 무조건 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빨리 끝내버려요. 빨리 끝내가지고 좀 약간 여유를 좀 두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워커홀릭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건강을 잃기 때문에 이제 좀 중간에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항상 동그라미 그려서 여유를 좀 가져가려고 하죠. 확실히 일이 많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일하는 루틴이랑 쉬는 루틴을 짜서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확실히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특히 우리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착하신 분들이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약간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일이 많아요. 쳐내야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납기가 뭐 당장 오늘 내일이야. 그런데 그 본인의 퀄리티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퀄리티를 평소에 하는 게 100이라고 하자고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비상 상황이야. 이거 80이나 70으로 낮춰야 돼요. 좀 내가 약간 그 스스로 만족이 안 되도록 낮춰야 돼.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냐? 팀장님 통과하는 정도로. 말했잖아요. 팀장님이 친해야 된다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리 낮추더라도 팀장님이 만족은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 만족할 선으로 낮춘다.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도 퀄리티가 낮은 것보다 빨리 보고받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이 대부분 팀장님이기 때문에 퀄리티를 낮추더라도 빨리 피드백 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도 약간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가끔 가다 야근하는 친구들 있어요. 퇴근하는데 제가.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말을 해요. 야, 너 혹시 이거 진짜 오늘 꼭 해야 돼? 잘 생각해봐. 내일 아침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 거 같은데요? 야, 가자. 저 보통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와버려요. 왜냐면 남아있는다고 해도 어차피 일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야, 그런 거 뭐하러 해? 그냥 집에 가서 좀 푹 쉬고 리프레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약간 퀄리티 낮춰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더 많은 일에 집중을 하세요. 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네. 상당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네네. 뭐 내 집 마련, 뭐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모 케이블 방송사에서 그 파이어족 그 인터뷰 좀 출연 좀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네. 저는 파이어족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은 죄송하지만 다른 분이 가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파이어족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시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9살인데 이 9살 그 아들 준이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하신 만큼 이제 돌려받으실 텐데 문제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에 안 맞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좀 뭔가 승부를 보겠다, 아니면 회사는 뭐 내가 최소한의 할 걸 하면서 뭔가 좀 나중을 위해서 사이드 잡, 엔잡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방향성을 먼저 잡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좀 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친절해라. 만나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 만나는 사람 각자가 말 못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시고요. 좀 이렇게 배려하면 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만 배려하고 친절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 되고 되게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고 좀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러실 수 있어요. 특히 재테크하다 보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돈 좀 이게 물론 이제 뭐 너무 쉽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고요. 너무 이게 좀 속상하다고 하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힘내시고 힘드신 분들은 그리고 조금 지금 뭔가 해보시는 분들은 더 파이팅 하셔가지고 자기 자신한테도 친절하고 남들한테도 친절한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네, 그래서 맞아요. 정말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하고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지 장기적으로 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또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한테 또 친절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또 장기적으로 뭔가 나의 그런 뭐 로드맵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또 충분히 또 그 엔진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네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네네. 아무튼 지금까지 박민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